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했고 불태워졌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만행입니다. 북한은 반드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한반도 냉전의 도화선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참담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끼리 헐뜯는 감정적 분풀이가 아닌 합리적 분노입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국제 이슈를 다루는 날이죠. 국제 이슈 전문가 송현소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별일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별일들이 많은데 오늘 그런 이슈를 다뤄보기 전에 자, 우리 방송 직전에 진행되는 방송이죠. 뉴스공장이 오늘 4주년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한 애청자이고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축하 인사드립니다. 의원분도 한마디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앞집이잖아요. 우리 킹슈맨의. 앞집, 네, 앞집이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운을 우리도 좀 이어받아서 똑같이 4주년, 5주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찬성 의원.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언론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던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어준 씨가 이제 진행을 잘해줬기 때문에 뉴스공장이 물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가장 큰 공이 있었다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를 같이 구성했었던 제작진과 함께 참여해줬었던 게스트 역시나 이 뉴스공장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는데 큰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지금 김어준 씨가 손석희 JTBC 이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신뢰받는 언론으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언론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일부러 짧게 했는데 좋은 말, 멋진 말을 혼자 다 하네요. 참 얄밉습니다. 예. 네. 짧게 하자고 약속하고 들어왔거든요. 예. 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균형을 맞춰주는 소금 같은 방송 뉴스공장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킥슈맨 첫 번째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연평도에서 피격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실종 공무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으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직 의원, 그리고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입니다. 자, 화제 인물 첫 번째는 연평도 피격 공무원입니다. 어제 아침 킹슈맨에서도 속보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오창성 의원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분통이 터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9월 21일부터 타임라인별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을 승선한 공무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점심쯤이죠. 12시 51분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었죠. 이 당시 이제 어업지도선에 있었던 같이 승선했었던 승무원 이제 확인했던 것이고요. 네. 9월 22일입니다. 군이 북한 해역에서 실종자 발견을 했는데 이제 이 정황적 근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실종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고 9월 24일 최종적으로 군은 북한이 총격 이후 화장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9월 21일부터 22일, 23일, 24일까지 이르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시간대별로 왜 이렇게 4일 정도가 걸렸느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얻었었던 정보에 대한 크로스 체크, 최종 확인이 필요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주 월요일 21일부터 22일 화요일까지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사건들 관련돼서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일단 군 당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을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네, 북한에 대한 엄중 경고,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 국방부에서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부분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한국군 정보를 통해서 일정 정도 확인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아직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사실은 저도 해군이었고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해상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사람이 생존 확률을 따졌을 때 가장 먼저 우려하는 것이 저체온증입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인 이 공무원이 28시간, 최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28시간 정도 해상에서 부유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28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비 태세를 갖춰주지 않으면 28시간을 버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선이 침몰했을 때 보통 10분 이내에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해경과 해군이 군안 활동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28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해상으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부유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의도는 확인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망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피격 공무원이 월북을 한 것이냐 정황상으로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으나 사실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국방부 말고도 해경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경도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중인데요. 관련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1일 12시 51분경 서해업관리단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업지도성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해경은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져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실종자가 해당 지역의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그리고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가족 입장은 좀 다릅니다. 가족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실종자의 친형이 본인의 SNS에 이 관련돼서 글을 남겼습니다.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말로만 북한을 규탄한다 떠들고 최소한 유가족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다 하면서 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월북이라고 특정해서 언론에서 쓰레기들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해상의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조류가 보통 지역과 달라서 상당히 세고 하루 4번 물때가 바뀐다라고 추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그 해당 공무원의 SNS를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SNS에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라고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의 사진을 올렸었고, 그리고 애국심이 투철해서 태극기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SNS 상으로는 그러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방부 입장, 해경 입장, 그리고 유족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정작 북한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측 입장이 나왔나요?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남북 간의 이 통신 연락선은 지난 6월에 이미 이제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만 현재까지는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북측 입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도 걱정되는데요. 자, 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중요합니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네, 9월 24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했었던 그 기조연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23일 새벽 1시 32분경부터
1시 26분경부터 시작을 해서 1시 한 40분 정도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정부 당국이 이제 크로스 체크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기조연설 같은 경우는 15일에 녹화가 돼서 18일에 이미 유엔에게 발송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종 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 기조연설을 번복하기도 좀 쉽진 않았을 겁니다. 네, 사전 녹화된 영상이었고 사실 청와대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정치권은 이걸 정쟁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엠요원,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여야에서도 모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피격되고 불로소 소각된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상황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남북 관계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 송혜서 의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미국은 이제 북한에 해명을 요구하고 유감을 표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한다고 일단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지 표명이 있긴 했지만 당장 남북 관계가 얼어붙는 건 사실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게 또 명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면 북한이 유감을 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대로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묵묵부담으로 이어갈 수도 있는데, 다각도로 봤을 때 사실 상황이 빨리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천성 의원은 어떤가요?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미국 대선을 앞둔 남북관계 변수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경색 국면은 피할 수 없겠죠? 지난 2년 상황 중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당분간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나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 성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규탄 성명 이상으로 하는 건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행태를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하는데, 똑같이 북한 군인이나 북한 주민 한 명을 잡아와서 똑같은 일을 벌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다른 군사 도발을 한다는 것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음이 울분에 차오르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성명문, 즉 이야기로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했었던 이유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던 것인데, 남북 연락사무소라든지 대북 한라인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사전 교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당국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것은 일단 이 사망한 어업지도선에 승선했었던 공무원, 실종 신고 지점으로부터 3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는 길가에 세워두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배나 사람은 해상에 떠 있으면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발견했을까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은 해상 인력이, 그러니까 해군과 해경 인력이 모두 돌아다니면서 찾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빨리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군 당국과 해경 당국을 비판만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앞으로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사과나 반성을 받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까? 관계 개선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이걸 따라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정부로서도, 또는 평화를 바라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유족에게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네,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한동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기는 바라봅니다. 자, 다음 화제의 인물을 찾아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탈당을 선언했죠. 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이 자녀 불법 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상직 의원. 우선 이 해고자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이스타항공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발언 듣고 오시죠. 임금 미지급, 정리 해고, 기타 저 개인과 가족들과 관련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사직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의 공수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윤리감찰단 1호 수사 대상으로 지금 이상직 의원이 지명이 됐었고, 이상직 의원은 이제 선제적으로 제 스스로가 탈당을 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해고자 발생, 그리고 250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었던 가족과 개인의 재산 문제들까지 불거졌었는데, 이 부분을 사직생의 문제로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고 특히나 그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위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밝혀온 바로는 자신은 큰 문제가 없었다, 할 만큼 다 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탈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었는데, 애초에 이 촉발시키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해결된다고 해서 바로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작 본인은 당은 잠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인데, 자, 복당 의지, 여야 반응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복당 의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탈당과 복당이 동네 편의점 들락날락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쉽게 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복당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야당을 더욱 자극한 듯한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상직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 주장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제 잠시만 탈당은 기막히고 어이가 없다, 이 복당 예고가 아니라 의원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입장문을 통해서 이상직 의원의 향후 대처에 주목하겠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걱정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상직 의원과 함께 부동산 투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윤리감찰단에 회부됐던 김홍거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동시에 같이 의결됐습니다. 제명되는 것 그리고 탈당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명예와 복당 가능성 여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명과 탈당 역시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은 불명예스럽지만 제명 같은 경우는 사실 복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예 회복의 기회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탈당은 스스로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의 명예에 실추되더라도 복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명예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다만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김홍걸 의원은 개인의 재산 문제입니다. 개인의 비위일 수도 있고 비리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상직 의원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와 한 기업을 이끌고 왔었던 어떤 기업 총수 또는 기업을 이끌어왔던 경영인으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복당할 수 있을지는 복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복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사실 본인의 의지는 복당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지 이걸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일단 탈당하면서 이상직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향후 거치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고용 승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본인 스스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 네. 또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지금 탈당하면서 고용 승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없던 권한을 만들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었던 해명과 지금 탈당을 하면서 했었던 기자회견 해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권한이 있었던데 방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타임라인만 좀 돌려서 보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노력한다 하더라도 과연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그 고용 승계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왜 그동안 하지 않았느냐, 이 비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직 의원의 탈당에 이 사람의 영향이 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박덕흠 의원입니다. 삼성 의원이어서 우리한테는 자주 언급되기도 한 인물인데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M 의원이 궁금한 프로필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박덕흠 의원이 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발빠르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로 듣고 보는 궁금한 프로필 시작합니다. 스타트! 이름 박덕흠, 1953년생, 68세, 충북 옥천 출생. 아하, 이름에 흠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흠이 조금 아이고야, 예. 아무튼 그의 학력을 TMI 해보자면 서울산업대학교에서 토목공학 학사를 따고 연대에서 토목공학 석사를 따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까지 땄습니다. 이렇게 토목공학에 인생 올인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정치에 도전!
그의 고향 충북에서 당당하게 19대 새누리당, 20대 새누리당,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 박덕흠 씨는 3선 의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이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을 돕기 위해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 반기문 전 총장이 갑자기 대선을 안 나가겠다고 번복. 박덕흠도 새누리당 안 나간다고 탈당 번복. 하지만 그의 정치 인생을 가로막는 진짜 논란이 있었으니 국토위 위원 신분을 이용하여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수천억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 일명 이해 충돌 논란. 그래서 최근 당에 부담 주기 싫다며 국민의힘에서 탈당, 현재 무소속이 되었는데요. 이쯤 되면 프로 탈당로, 탈당 번복하면 프로 번복로로 별명 바꿀 겁니다. 하지만 그 국민의힘에서도 탈당했어도 국민의힘에는 그의 힘이 되어주는 사돈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시나요? 그의 사돈은 바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박덕흠 의원의 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아이고, 두 분 사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예, 다들 보이시죠? 예, 비록 정당은 달라졌어도 우리는 사돈이랍니다. 네, 이상 국회의원 앤드 건축인 박덕흠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프로 탈당러, 네, 토목공학 박사,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사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 더 덧붙여볼까 봐요. 박덕흠 의원 친형 논란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박덕흠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해 충돌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동의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동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45.9%의 국민들이 박덕흠 의원이 상임위 활동한 것과 건설 수주를 받은 것은 이해 충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7.7%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16.3%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박덕흠 의원이 첫 번째 당선됐었던 2012년 친형과 관련된 사람들이 또 구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친형 건설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친형으로부터 돈을 받으며 선거운동을 했었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했던 돈이 1년 동안 무려 1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규모가 분명히 지출됐었고 이것이 만약에 1억 원들 어떻게 그냥 선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친형이 있는 이 회사가 역시나 많은 금액의 수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5시쯤에 YTN의 단독 보도로 나왔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이해 충돌 때문에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이제 사보임이 됐거든요. 근데 환노위의 피감기관으로부터 또 100억 원대 수주를 받았다. 이 부천의 하수도관 사업을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박덕흠 의원의 아들, 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수주를 받았고 중요한 것은 이 하청업체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 하청업체가 파워개발, 즉 박덕흠 의원의 친형이 또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노위로 가는 것이 또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이 문제 하나와 또 과연 어디까지 또 수주를 해줬는가 이 문제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창석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사실 지난번 김영란법 개정 때 빠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어쩌면 생산적으로 이어진다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박덕흠 의원 법안을 발의하자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가 그 해당 기관, 해당 그 뭐 상임위원회라고 하죠. 거기에 애초에 못 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직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곳은 애초에 포기하거나 피하고 정당 차원에서도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현우 의원이 얘기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현우 의원이 얘기했었던 전수조사 이런 것도 저는 때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유튜브 댓글 상황을 통해서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실시간 댓글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유공 4주년 관련해서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앞집 유공 축하, 네, 그리고 또박또박 오창석님 축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공장장님이 남기신 건지 또 오창석 요원에게 감사를 하네요. 실종 공무원 관련해서도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아는 게 없어서 답답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종전선언이 절실한 거네요. 제발 정치에 이용하지 마시길이란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도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탈당한다고 수사가 약해지는 건 아니겠죠?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애초 할 수 있었는데 방치, 벽에 몰리니까 이제야 탈당 프레임이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는 국토위의 필요성보다 의혹이 더 큼이라고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 킹이었습니다. 네, 미 대법관의 죽음 흔들리는 대선 판도. 자, 이 오늘 킹덤 주제인데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 인물이 누구길래 생전에 아이돌 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고 지금도 추모 열기가 대단한 겁니까? 네, 지난 18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 연방대법관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문을 가기도 했는데요. 그 조문 온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사실 생전에 유언으로 이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선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연방대법원 앞 광장이 많은 조문객들이 놓고 간 꽃과 그리고 촛불로 뒤덮이면서 추모 행렬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랑받은 대법관인 것 같은데 MC 장원 의원,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별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 인권의 데모,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긴즈버그 대법관이었는데요.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남녀 임금 차별 반대, 동성 결혼 합법화 등 과감한 진보적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인데요.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미국 전역이 추모의 열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도 달고 다녔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여기서 킹덤 퀴즈 나갑니다. 이 긴즈버그가 기록한 최초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보시면요. 1번 하버드 로스쿨 최초 여성 입학, 2번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3번 미 역사상 최초로 의사당에 안치된 여성. 자, 오창석 의원, 이번에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런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버드 로스쿨 최초 여성 입학을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2번 최초의 여성 대법관, 이제 최초에 안치된 여성인데 그 장지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의사당의 그 미국 역사가 이제 몇백 년이 됐는데 네. 설마 최초로 의사당에 안치된 여성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누군가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3번. 이런 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3번. 역시 안 넘어오네, 오창석 의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제가 분명 기회를 드렸는데 최초로 틀리지 않았나요? 네. 네. 자, 일본 관련 문제는 다 맞췄는데 미국은 좀 약하네요, 오창석 의원이.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1981년 임명된 샌드라 데이 오코너였고요. 긴즈버그는 두 번째였습니다. 1958년 하버드 로스쿨에 최초로 입학한 9명의 여성 중 한 명이 바로 긴즈버그였고요. 현지 시각 25일 아침에 긴즈버그의 시신이 의사당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미 역사상 최초로 연방의회 의사당에 안치되는 여성인 것입니다. 네, 긴즈버그의 자서전 제목이요. 나는 반대한다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 반대 의견이 나중에 대세 의견이 돼서 대중 의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긴지버그의 죽음이 현재 미국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법기관인데요. 뭐 예를 들면 동성간 결혼이라든지 낙태 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이념적인 결정 사실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결정이 9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다르게 나와지는데 독특한 건 이 9명이 전부 다 종신직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종신할 수 있고 긴즈버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후임자 인선 문제가 결국은 이 미국 전체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성향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미국은 역시나 판례 중심의 법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정하는 대법원의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보 보수의 성향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로서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성향이 5명, 진보 성향이 4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그 조지 허버트 부시죠. 이제 아버지 부시 때 임명됐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명, 5명이 이제 보수 대법관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진보 성향 같은 경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2사람,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2사람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긴즈버그의 이 유고 사태로 인해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할 경우 6대3 구도가 돼버립니다. 균형이 매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모든 이제 판결 자체가 보수 성향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자, 미국 전체 보수화를 앞당길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또 하나는 대법원이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엘고어와 부시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00년 대선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고어는 전국 투표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중간 집계에서 엘고어 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연방 대법원이 이 주 법원이 허용한 재검표의 이 절차를 아예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재검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공화당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부시 후보 측이었기 때문에 엘고어 역전 가능성이 보이자 결국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된 거죠. 네, 결국 대통령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게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대통령 당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 새로운 대법관 지명은 누가 하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지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는 대법관 후보를 오는 26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긴즈버그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로 꼽혔던 만큼 이런 상황을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유언으로 나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또 유언을 남겼는데요. 나의 가장 뜨거운 이 열망,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내 후임은 새 대통령을 뽑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현재로서는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40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누굽니까? 네, 일단 마음에 점 찍어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6살의 젊은 여성 대법관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제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사람입니다. 1972년 1월 28일생이고요. 지금 인디애나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데 이전에 2018년 지명됐었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 당시에 보수층에서 가장 열렬히 지지를 받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막내 아들이 이 다운 증후군으로 의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산을 강행을 하는 낙태 반대론자이기도 합니다. 네,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0일 대선과 연관되어서 많은 이슈들이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특히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역시 인준 절차는 무난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긴 한데요. 네. 미국에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일단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후에 이 상원에서 인준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임명이 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강행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도 네. 아주 무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찬성 의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전례가 없지도 않고요.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죠. 2016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앤토니 대법관이 이제 별세를 해서 후임 지명을 이제 버락 오바마 당시 현직 대통령이 지명을 하라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결과적으로 인준하는 상원입니다. 상원이 어떤 이제 정당이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현재 공화당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같은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도 상원을 장악하지 못해서 인준에 실패를 했고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상원도 장악하지 못해서 막아낼 방법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련해서 송현석 의원한테 여쭤볼까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대선 주자 2명의 입장이 다릅니다. 네. 결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이 민주당 세력을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효과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느 쪽한테도 유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대법관 지명과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이 바이든은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맞서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가 이번 대선 승자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4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트럼프 쪽이 42.9%, 바이든 쪽이 50% 정도거든요. 결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을 하느냐 이거에 관건이 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긴 하지만 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원하는 또 공화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이런 지지층을 다시 깨울 수도 있고 또 트럼프에 분노하는 수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다시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법관 지명 논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유권자들이 다시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온라인 모금도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 이후에 신기록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더 적거나 많거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나왔고 긴즈버그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대법관인 만큼 이 트럼프가 강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분명 반발은 오게 될 겁니다. 네,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00년 대선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법원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최종 단계,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대선 불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이 대법관을 자신의 성향으로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뭐 그때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에 거의 목을 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 결과가 이 대법관 임명과 완전히 직결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 대법관의 죽음, 흔들리는 대선 판도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오록, 생전 수많은 명언을 남겼던 긴즈버그의 말로 전해볼까 합니다.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킹덤이었습니다. 코로나 퇴치본부 특강
뉘앙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열 나는 아이, 코로나가 의심될 때.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출시 불투명.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코로나 정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열 나는 아이, 코로나가 의심될 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에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 겁부터 덜컥 나시잖아요. 강양구 요원도 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코로나19 임상 사례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이게도 열이 나서 병원을 찾아서 코로나19가 확진된 아이들은 없습니다. 네. 이제 보통 지금 9개월 가까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어린이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기는 하지만은 대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족 간 전파 때문에 가족 간 전파 혹은 어린이집 전파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어른들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접촉한 아이들을 검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확진이 된 사례가 대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슨 열이 나거나 코로나19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례는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례인데요. 네. 요즘에 환절기 감기도 있고 앞으로 계절 독감도 유행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열감기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났을 때 혹시 우리 아이 코로나19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여기서 안심을 시켜드리자면 일단은 코로나19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열감기에 대응하시듯이 뭐 하루 이틀 정도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열이 좀 높다 싶으면 해열제를 먹이시면 돼요.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데려가거나 혹은 병원을 데려가서 힘들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열감기가 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심해야 될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열이 나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게 아이의 기운이 쌩쌩한지 아니면 축 늘어져 있는지 여부거든요. 근데 열도 나고 해열제도 잘 듣지 않는 데다가 아이가 기운을 못 차리고 축 늘어져 있고 또 개월수도 낮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통상적인 열감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주제 이 백신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조금 전에 이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총 114명. 그중에서 국내 발생이 95명이고 해외 유입이 1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잠시 올라섰다가 오늘은 이 100명을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루하루 숫자에 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라던가 이 앞으로의 어떤 그 방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어제랑 거의 비슷한 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확진 환자 숫자가 좀 줄었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100명대 이상의 확진 환자 숫자가 나오고 있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숫자도 거의 100명을 약간 넘거나 혹은 100명에 육박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강영원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깜깜이 환자라고 과거에 불렀었던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낮춰지지 않는 한에는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간에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각별한 방역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재미있는 혹은 좀 걱정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추석 연휴 때 고향 방문을 하시겠다라는 비율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놀러 가시겠다라는 비율이 또 늘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고 또 놀러 가시겠다라는 비율, 놀러 가겠다라고 답한 분들이 대부분 네. 30대, 40대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답답한 건 이해가 됩니다. 답답하고 연휴도 길기 때문에 집에만 있지 않고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더 많은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네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잠깐 답답하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최대한 즐길 수가 있는데 추석 연휴 때 잠깐 즐기려고 좀 자유를 찾다 보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녁 모임도 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또 일상생활에 따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제약들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미 예약도 해놓았고 뭐 제주도로 그리고 동해안으로 놀러 가실 계획들에 막 기대감에 부푸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떨까 네.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부모님께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선 여행 가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고. 네, 네. 예, 네. 놀러 가느니 집으로 부르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요. 이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 출시 불투명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내년 가을까지도 나오기가 좀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도 약간 후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현재까지 9개월의 유행 양상을 보면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제 접종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독감 백신과는 다르게. 근데 또 이제 더 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그 임상시험 대상이 다 건강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어느 정도 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네. 어린이들 대상으로 특히 10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백신을 10살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맞췄을 때 안전하면서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물질이 몸에서 생길 수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운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순조롭게 개발이 되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더라도 당장 그 백신을 어린이들에게 맞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창석 요원을 그 임상 실험하는데 파견하고 싶네요. 네, 전체적인 신체 조건은 좀 어린이에 흡사하거든요. 예.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내년 가을 정도까지는 어린이용 백신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것들도 이제 킹슈맨 시청자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김준우 변호사와 국회의원 재산신고법에 대한 얘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